해상법 제10-1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해상기업 활동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항해용선계약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박 소유자의 의무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는데요. 선박 소유자의 의무 중에서 먼저 선적에 관한 의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적의 첫 번째 단계는 선박의 제공과 회항 의무인데요. 선박 소유자는 용선계약에서 정한 선박을 선적지에서 용선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용선계약의 확정기일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일까지 선박을 지정된 항구에 회항시켜야 합니다. 용선자의 선적 의무에 대한 정지조건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때 항해용선계약에서는 선박이 특정된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는 용선자의 동의가 있어야 선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선박의 특정은 항해용선계약에서 특히 문제되는데 용선계약의 대선약관 또는 환정약관을 규정하여 다른 선박으로 대체할 수 있게 약정하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선적준비 완료 통지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항해용선계약에서는 용선자 측에서 운송물의 선적작업을 이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선박 소유자는 운송물을 선적에 필요한 준비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용선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합니다. 용선된 선박이 용선계약서에 있어 선적을 위해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여 선적 준비가 완료된 상태를 선적 준비 완료라고 하는데요. 본선에 용선된 모든 공간을 완전하게 용선자가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본선이 감화 능력을 구비하고 있어야 하며 본선이 선적항에서 관련 법규에 적합하여서 운송물을 선적하고 운송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이러한 선적준비 완료 통지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용선자가 되겠습니다. 예외적으로 제3자를 선적인으로 지적한 경우에는 그에게 통지하면 되고요. 선장이 그 제3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제3자가 운송물을 선적하지 아니한 때에는 선장은 지체 없이 용선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합니다. 통지받은 용선자는 선적기간이 이내에 한하여 운송물을 직접 선적할 수 있습니다. 용선자가 이 기간 내에 운송물을 선적하지 아니한 때는 용선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것으로 봅니다. 선적준비 완료의 통지는 서면 또는 구도의 어떤 방식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선적준비 완료의 통지는 선적기간의 기산점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정박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박 소유자는 용선자가 운송물의 전부를 선적하는 데 필요한 기간만큼 선박을 정박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선적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선적기간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선적기간이 정해지고 약정이 없으면 선적항의 관습에 의합니다. 선적기간이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경우 그 기간은 선적준비 완료의 통지가 오전에 있은 때에는 그 나라의 오후 1시부터 기산하고 오후에 있은 때에는 다음날 오전 6시부터 기산하게 됩니다. 이 기간에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선적할 수 없는 날과 그 항의 관습상 선적작업을 하지 아니하는 날을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용선자가 선적기간 내에 선적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간 경과 후 선장은 즉시 발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최선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적의 완료를 위하여 선적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정박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초과 정박기간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초과 정박을 위해 운송인은 선원의 급료, 식비 등을 어쩔 수 없이 지출하는데 이것은 용선료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최선료가 이것을 포함하게 됩니다. 최선료 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지만 당사자 간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정 특별보수로 해석하는 것이 통설입니다. 최선료의 계산은 통상 계약에 따라 선박의 톤수와 정박 일수에 따라 행해집니다. 한편 용선자가 선적기간 경과 전에 선적을 완료했을 때는 전략된 정박기간에 따라 운송인이 용선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는데 이것을 조출료라고 합니다. 용선자가 선적기간 내에 운송물의 선적을 완료한 경우에는 선적기간 내 운송에 필요한 서류를 선장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여기 다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송물 수령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박 소유자는 용선계약에 따라 인도된 운송물을 수령할 의무를 가집니다.
운송물의 인도와 수령은 용선계약에 따라 매매계약의 조건이나 선적항의 관습에 따라 정해진 시기와 정해진 방법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위법 선적물 등에 대해서는 수령을 거절하거나 포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 적부의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박 소유자는 수령한 운송물을 적부할 의무를 집니다. 적부라 함은 운송물을 선박에 실어서 선창 안에 적절하게 배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항해 용선 계약에서는 통상적으로 용선자가 지정된 항구에서 운송물을 선적하기 때문에 용선자가 선적 및 양육항을 지정하고 하역업자와 선적 또는 양육에 관한 계약을 하기 때문에 하역업자의 과실에 대하여 선박 소유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선적 또는 양육 작업을 용선자 측에서 이행하더라도 본선의 적부는 선박 소유자 측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거나 적어도 선박 소유자 측의 협력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적부에 대하여는 선박 소유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거나 계약 조건과 양 당사자의 개입의 정도에 따라 용선자 측과 과실 비율을 따져야 합니다. 선박 소유자는 특약 또는 다른 관습이 없는 한 갑판적을 하지 못합니다. 다만 용선계약을 입증하는 문서의 앞면에 갑판적 운송의 취지를 기재하여 행하는 운송에 대하여는 선박 소유자의 책임을 감경하는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갑판적재 운송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원목 운반선이나 갑판적재가 가능하도록 설계된 컨테이너 전용선의 출현으로 갑판적재가 증가하고 있고, 갑판적재 시설이 구비된 선박은 처음부터 갑판적재를 예정하여 건조된 것이므로 특약으로 갑판적재를 허용하고 운송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다음은 항해에 관한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망능력주의 의무인데요. 선박 소유자는 자기 또는 선원, 기타의 선박 사용인이 발항 당시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에 관한 주의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생긴 운송물의 멸실, 훼손, 연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선박 소유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가망능력주의 의무는 선박 소유자가 절대적으로 부담해야 할 의무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습니다. 개품 운송계약에서 가망능력주의 의무에 관한 제794조를 준용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동일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의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망능력주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시기는 선박의 발항 당시인데요. 운송물의 선적 개시 시기를 엄밀하게 발항 당시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운송물을 선적하기 위한 제반 설비는 그 선적 시점에 구비해야 합니다. 선적 시점의 운송물은 이미 해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가망능력주의 의무의 이행 시기로서의 발항 당시란 운송물의 선적 개시 때부터 발항할 때까지입니다. 발항은 해당 선박의 항해 개시의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운송물을 기준으로 그 운송물이 선적항을 출발하는 때를 의미합니다. 선박 소유자는 선박의 가망 능력을 갖추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기만 하면 되는데요. 선박 소유자가 상당한 주의 의무를 기울였다면 비록 선박이 발항 이전 및 발항 당시 가망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주의 의무는 다한 것으로서 그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의의 정도로 보면 가망 능력 주의 의무는 예정된 항해에 있어서 통상 일어날 수 있는 해상 위험을 견뎌낼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적합성을 의미하는 상대적인 의무로서 모든 위험을 견뎌낼 정도의 절대적 적합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망 능력이라는 말은 선박이 위치한 곳과 그 선박이 수행할 항해의 성질에 따라 정하여질 상대적이고 탄력적인 개념이므로 그 내용이 선박의 위치, 예정된 항해, 성급 또는 운송물의 성질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가망 능력을 갖추었는가에 대한 판단은 조심스럽고 신중한 선박 소유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보통의 조심스럽고 신중한 선박 소유자가 모든 가능한 상황을 다 고려하였을 때 자신의 선박이 발항 당시에 갖추고 있어야 할 적합한 상태라고 판단할 정도의 적합성을 갖추면 됩니다. 상당한 주의의 의무는 타인에게 위임할 수 없는 아주 엄격한 것인데요. 운송인은 상당한 주의를 다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사용할 수 있으나 그 다른 사람이 잘못을 저지른 경우에는 그 사람이 자신의 사용인이든 이행 대행자이든 가리지 아니하고 그 잘못에 대하여 선박 소유자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전문가에게 일을 맡겼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하는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특정 항해에 대한 통상의 해상 위험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운송물의 종류, 항해의 시기, 항로 등에 따라 각각 상대적으로 달리 판단하게 됩니다. 다음은 가망능력주의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를 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이것을 선박의 물리적, 법적 가망 능력이라고 하는데요. 선박이 물리적 안전성을 갖출 것을 의미합니다. 가망 능력이 있다는 것은 항해의 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하여 항해 개시 시에 보통의 주의 깊고 신중한 선박 소유자가 요구하는 정도의 적합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박 자체가 안전하게 항해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므로 선체, 테이클과 선박 기계가 잘 수리가 되어 있다면 운송 연구로서 선박이 충분히 가망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선박안전법에 의한 항행구역의 지정을 받는 등의 해당 해역을 항행할 수 있는 법정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운송물의 적재 여하에 따라서는 선박의 안전성을 해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과적하여 계약된 항해를 안전하게 실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선박은 가망 능력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영국의 판례에서 선박의 가망 능력 주의 의무 위반으로 인정된 것으로는 엔진의 결함, 유조선을 유항 운송선으로 구조를 변경함으로써 선박의 안전성을 해친 경우 등이 있습니다. 필요한 선원의 승선, 선박 의장과 필요품의 보급을 갖추어야 합니다. 필요한 선원의 승선, 선박 의장과 필요품의 보급이란 것은 선박이 항해 능력을 갖출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선원법에서 정한 최소 승무 정원을 준수하고 선박 직원법이 정한 법정 자격을 가진 선원을 승선시킨 것만으로 가망 능력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항해 용선 계약을 기준으로 당해 선박과 항로에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 운송물의 취급, 관리 및 선박의 운용에 관한 훈련과 교육을 받고 충분한 경험을 갖춘 선원을 승선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원법이나 선박주건법상의 선원의 자격을 충족시킨 선원이란 행정법규의 준수를 의미하는 것에 불과한 반면 다시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 다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필요한 선원의 승선, 선박 의장과 필요품의 보급을 갖추어야 함. 필요한 선원의 승선, 선박 의장과 필요품의 보급이라는 것은 선박이 항해 능력을 갖출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선원법에서 정한 최소 승무 정원을 준수하고 선박 직원법이 규정한 법정 자격을 가진 선원을 승선시킨 것만으로 가망 능력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항해 용선 계약을 기준으로 당해 선박과 항로에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 운송물의 취급, 관리 및 선박의 운영에 관한 훈련과 교육을 받고 충분한 경험을 갖춘 선원을 승선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원법이나 선박주건법상의 선원의 자격을 충족시킨 선원이란 행정법규의 준수를 의미하는 것에 불과한 반면 항해용선 계약에서 적절한 선원의 승선이나 필요한 선원의 승선은 해당 계약의 이행에 적합한 경험과 그 선박의 특성에 관한 교육 훈련을 받은 선원으로서 통상적인 항해의 상황에서 계약된 운송을 완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선원의 승선을 말합니다. 도선사를 사용하여야 할 항구에서 해당 항해에 충분한 경험이 없는 선장이 도선사 없이 항해를 하는 것도 역시 가망 능력 없이 항해를 한 것입니다. 선박의 의장을 적절히 한다는 것은 안전항해에 필요한 항해 계기와 해도 및 항해 참고서 등을 갖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박 소유자는 선박의 적절한 각종 항해 설비와 항해 보조물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해도와 수로지는 가장 최신의 것을 비치하여야 하나 비치한 수로지를 선장이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운송인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최신의 것이란 사고 당시에 발행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이용 가능한 것이면 충분합니다. 항해 계기의 고장 문제는 해도 또는 수로지보다 더 엄격한 주의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선용품을 적절하게 공급한다는 의미는 연료유, 윤활유, 청수, 선원의 식료, 로프 및 페인트 등 선박 운항에 반드시 소요되는 물건을 적절히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정 항에서 연료의 양은 그 항로의 지리적 특성과 기상 해상 조건에 따라 결정되지만 계산을 잘못하여 항로의 중간에서 연료 부족으로 예항되거나 해상 급유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선박 소유자는 선적 항에서 출항 당시에
항해에 충분한 연료를 공급하여 항해의 중단이라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중간 항해에 기항하여 연료를 공급받을 수도 있지만 연료 공급을 위한 항로 이탈이 있으면 가망능력주의 의무 위반이나 항로 이탈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다음 선창, 냉장실 그 밖에 운송물을 적재할 선박의 부분을 운송물의 수령, 운송과 보존을 위하여 적합한 상태에 두어야 합니다. 이를 가마 능력이라고 하는데요. 이 가망 능력은 선박이 특정 항해를 감당할 능력뿐만 아니라 운송물을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는 화물 창고 능력을 포함하게 됩니다. 선박의 가망 능력에는 운송물을 안전하게 수령, 보관, 인도해야 할 의무가 포함된 것이므로 선박 소유자가 수령한 운송물을 목적항까지 안전하게 운송하기 위한 적하 설비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를 다하도록 한 것입니다. 가마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선박 소유자는 항로와 운송물의 종류에 따라 적절하게 운송물을 관리할 능력이 있는 선원을 사용함으로써 상사적 의미에서의 가마 능력을 갖추도록 하여야 합니다. 선박의 하역 설비에 대한 정비 불량 및 취급 불량 등의 기술적 부주의는 선박 소유자의 사용인인 선장 회원의 인적 과실에 해당하고 이는 가마 능력을 유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한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창과 냉장실 등의 운송물의 보관과 관련된 물리적 설비 이외에 운송물의 적부 보관의 방법과 탱크 클리닝 및 밸러스팅 방법도 가마 능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가마 능력의 부족과 적부 불량을 구별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곡물을 실으면서 격벽을 장치하지 아니한 것은 가마 능력 부족으로 보지만 선창에 다른 종류의 운송물을 선적함으로써 운송물의 변질을 가져와서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적부 불량으로 보게 됩니다. 입증 책임과 관련해서는 계약 책임의 일반 원칙상 채무자가 자신의 무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선박 소유자가 자신에게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대부분의 증거를 선박 소유자 측이 보유하고 있어서 일단 운송물 손해가 발생하면 가망 능력 주의 의무 위반을 추정하고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선박 소유자가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운송물의 멸실 훼손 연착이 발생하면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선박 소유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선박 소유자의 가망 능력 주의 의무 위반과 면책 사유가 경합하여 운송물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면책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선박 소유자의 가망 능력 주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해상 보험자도 그 보상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다음은 발항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박 소유자는 운송물의 선적이 완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발항하여야 합니다. 항해용선 계약에서 발항 시기는 계약으로 정하게 되는데요. 원칙적으로 선박 소유자는 선적 기간 내에 운송물의 전부가 선적된 경우에만 발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선적 기간 내에 운송물의 전부가 선적되지 않은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발항할 수 있는데요. 용선자는 선적 기간 내 운송물을 전부를 선적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선장에게 발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거래의 재반 사정을 고려하여 용선자에게 발항 청구권을 인정한 것인데요. 용선자는 운임 전액과 운송물의 전부를 선적하지 않음으로써 생긴 비용을 지급하여야 하고 또한 선박 소유자의 청구가 있으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운송물 전부를 선적하지 않음으로써 생긴 비용이라는 것은 대개 이제 선박에 선적되는 양이 부족하게 되면은 드라프트를 맞추기 위해서 다시 밸러스트 같은 것을 채우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비용들이 추가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운송물의 양육 항에서의 시황의 변동이나 항해의 안전에 관련된 사태의 발생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선박 소유자는 선적기간 경과 후에는 용선자가 운송물의 전부를 선적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즉시 발항할 수 있습니다. 용선자는 발항 청구의 경우와 같이 운임 전부 및 비용을 지급합니다. 선박 소유자의 청구가 있으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음은 직항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품 운송 계약에서 규정한 직항 의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데요. 선박 소유자는 발항하면 원칙적으로 예정 항로에 따라 도착항까지 직항하여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다음은 운송물에 관한 주의 의무인데요. 운송물에 관한 주의 의무도 개품 운송 계약의 해당 규정이 준용되는데 위법 운송물을 양육 또는 포기할 수도 있고 위험 운송물을 양육, 파괴 또는 무해 조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양육에 관한 의무입니다. 양육하기 위해서는 이제 일단 입항을 하고 양육 준비 완료 통지를 하고 정박 또 양육 이렇게 해야 되는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선박 소유자는 운송물의 양육 인도를 위하여 용선계약상 정하여진 양육항 또는 용선자가 지정하는 양육항에 입항하여 특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양육 장소에 정박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양육항에 입항 후 선장은 운송물의 양육에 필요한 준비가 완료된 때는 지체 없이 수화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합니다. 약정된 양육기간의 기산점을 지켜야 합니다. 기산점이 됩니다. 다시 다음은 양육에 관한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양육의 과정은 입항, 양육 준비 완료 통지, 정박, 또 양육 이런 순서로 이루어지는데요. 그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박 소유자는 운송물의 양육 인도를 위하여 용선계약상 정하여진 양육항 또는 용선자가 지정하는 양육항에 입항하여 특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양육 장소에 정박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양육항에 입항 후 선장은 운송물의 양육에 필요한 준비가 완료된 때는 지체 없이 수화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합니다. 약정된 양육 기간의 기산점이 된다는 점에서 양육 준비 완료 통지는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선박 소유자는 용선자가 운송물의 전부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기간만큼 선박을 정박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양육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양육기간이라고 하는데요. 양육기간은 보통 당사자 간의 약정에서 정해지고 약정이 없으면 양육항의 관습에 의합니다. 양육기간이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경우 그 기간은 양육 준비 완료의 통지가 오전에 있은 때는 그날의 오후 1시부터 기산하고 오후에 있은 때는 다음날 오전 6시부터 기산하게 됩니다. 이 기간에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양육할 수 없는 날과 양육항의 관습상 양육 작업을 하지 아니하는 날을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용선자가 위의 양육기간을 경과한 후 운송물을 양육한 때에는 선박 소유자는 초과 정박 기간에 상당하는 최선료를 청구해야 합니다. 항해 용선 계약에서는 보통 용선자 측에서 운송물을 양육하는데 당사자 간의 특약에 의하여 선박 소유자가 양육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운송물의 양육은 선창에서 운송물을 꺼내 이것을 선측까지 옮기는 작업과 선측에서 연안 혹은 작은 배에 양육하는 작업으로 나누어집니다. 다음은 인도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박 소유자는 양육항에서 운송물을 정당한 소화인에게 인도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선박 소유자가 인도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항해 용선 계약은 완전히 종료하게 됩니다. 선박 소유자의 인도 의무는 항해 용선 계약의 최종의 의무인데요. 항해 용선 계약은 선적이나 양육과 관련하여 대부분 FO 조건이나 FIO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본선에서 용선자 또는 수화인 측이 운송물을 양육하여 인도받게 됩니다. 이때 정당한 수화인이라는 용선계약에서 지정한 수화인을 의미하는데요. 수화인은 용선계약의 직접 당사자는 아니지만 운송물이 목적지에 도착한 때는 용선자와 동일한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수화인이 그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한 때에는 수화인의 권리가 용선자의 권리보다 우선하게 됩니다. 수화인이 운송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을 발견한 때에는 수령 후 지체 없이 그 개요에 관하여 선박 소유자에게 서면에 의한 통지를 발송하게 됩니다. 그 멸실 또는 훼손이 즉시 발견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수령한 날로부터 3일 내에 통지를 발송해야 합니다.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물의 멸실 또는 훼손 없이 수화인에게 인도된 것으로 추정하게 됩니다. 선박 소유자 또는 그 사용인이 운송물이 멸실 훼손되었음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수화인의 이러한 통지 의무 및 멸실 훼손이 없다는 추정에 관한 위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지 자체에 적극적인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단지 추정력을 생기지 않게 하는 효력이 있을 뿐이어서 통지를 하지 않으면 입증 책임을 부담하는 불이익이 따르게 됩니다. 운송물의 멸실 또는 훼손이 발생하였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와 수화인은 서로 운송물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수화인이 운송물을 수령하는 때는 용선계약에 따라 운임 부수비용, 체당금, 최선료, 운송물의 가액에 따른 공동훼손 또는 해난 구조로 인한 부담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항해 용선계약에서 선박 소유자는 운송물을 수령한 후에 용선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선화증권을 발행하여야 하는데 선화증권을 발행한 선박 소유자는 이 선화증권을 선의로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운송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지게 됩니다. 용선자의 청구에 따라 선박 소유자가 제3자에게 선화증권을 발행한 경우에도 이와 같습니다. 선박 소유자가 선화증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는 선화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다음은 공탁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하인의 수령 거부 등이 있을 때 공탁을 하는데요. 선장은 수하인을 확실히 알 수 없거나 수하인이 운송물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이를 공탁하거나 세관이나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한 관청의 허가를 받은 곳에 인도하고 지체 없이 용선자 및 알고 있는 수하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수하인이 불명하거나 수하인의 수령 의사가 없는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선박 소유자에게 운송물을 보관하도록 하는 것은 선박 소유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고 형평에도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선박 소유자가 운송물을 공탁하거나 세관 그 밖에 관청의 허가를 받은 곳에 인도하는 때에는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것으로 의지하게 됩니다. 다음 수하인의 수령 지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하인이 운송물의 수령을 게을리한 때에는 선장은 이를 공탁하거나 세관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한 관청의 허가를 받은 곳에 인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하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합니다. 선박 소유자가 운송물을 공탁 등을 한 경우에는 수하인의 수령 거부 등의 경우와 같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것으로 의지하게 됩니다. 수하인의 수령 거부 등의 경우와는 달리 선장이 공탁 등의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므로 선박 소유자의 재량권에 속합니다. 선박 소유자가 공탁 등을 하지 않고 운송물을 계속 보관할 경우에는 수하인에 대하여 초과 양육 기간에 대한 최선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통의 선화증권이 발행된 경우에 항해 용선 계약의 경우에도 선박 소유자는 선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선박 소유자가 수통의 선화증권을 발행한 경우 2인 이상의 선화증권 소지인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한 때에는 선장은 지체 없이 운송물을 공탁하고 각 청구자에게 통지를 발송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다음 선박 소유자의 책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박 소유자의 책임은 개품 운송 계약의 경우와 거의 동일한데요. 가망능력 주의 의무에 반하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해 용선에서의 선박 소유자의 의무 또는 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하는 당사자 사이의 특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연역적으로 볼 때 항해 용선 계약과 개품 운송 계약을 포함한 해상 물건 운송 계약이 일찍이 발달한 영국의 커먼로에서 운송인의 묵시적 의무로 인정되어 오던 것에서 유래합니다. 운송물에 관한 보험의 이익을 선박 소유자에게 양도하는 약정 또는 이와 유사한 약정을 한 경우에도 이러한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현대적인 의미에서는 공익의 목적상 규정된 강행법규라고 하겠습니다. 항해용선 계약에서도 선박 소유자가 선화증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이 선화증권을 선의로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선박 소유자는 운송인으로서 권리와 의무가 있으므로 이때는 개품운송 계약의 경우와 동일하게 제794조 내지 제798조의 규정에 반하여 선박 소유자의 의무 또는 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하는 특약을 하지 못합니다. 다만 용선계약은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계약으로 볼 수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계약자의 원칙이 넓게 인정됩니다. 운송물에 관한 주의 의무, 운송인의 면책 사유, 운송인의 책임 한도 및 비계약적 청구에 대한 적용에 대한 법의 규정에 반하여 선박 소유자의 의무 또는 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하는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 허용됩니다. 산동물의 운송 및 용선계약을 입증하는 문서의 표면에 가판적으로 운송할 취지를 기재하고 가판적 운송하는 경우에 선박 소유자의 의무 또는 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하는 당사자 사이의 특약은 효력이 있습니다. 계약의 성질상 항해용선 계약에서는 개품운송 계약에 관한 규정 중 제798조 제4항 실제 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된 경우에도 책임 제한이 인정되는데요. 또 제804조 제5항 수하인에게 불리한 당사자 사이의 특약은 효력이 없다는 규정, 또 제138조 순차 운송인의 책임에 대해서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제척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박 소유자의 용선자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무는 청구 원인에 의하여 불구하고 선박 소유자가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2년 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합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로 연장할 수도 있고 단축할 수도 있습니다. 단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용선계약에 명시적으로 기재하여야 그 효력이 있습니다. 개품운송계약과는 달리 항해용선계약에서는 제척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면서 당사자 간의 합의로 용선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기재함으로써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다음은 계약의 종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용선자의 임의해제 또는 해지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발항전에 임의해제 또는 해지가 가능한데 전부 용선 계약의 경우에는 단일 항해의 경우와 왕복 항해의 경우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단일 항해의 경우에는 발항전에는 전부 용선자는 운임의 반액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용선자가 선적기간 내에 운송물을 선적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송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운임의 반액은 공적운임 또는 부적운임이라고 하는데요. 계약상의 운임이나 위약금이 아닌 일종의 법정 해약금입니다. 계약 해제나 해지의 성립 요건은 아니고 용선자가 선박 소유자가 입은 손해의 입증을 요하지 않고 당연히 지급하여야 하는 채무입니다. 왕복 항해의 경우에는 운임의 3분의 1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전부 용선자가 그 회항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때에는 운임의 3분의 1을 지급하게 되고 선박이 다른 항에서 선적항에 항행하여야 할 경우에 전부 용선자가 선적항에 발항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도 운임의 3분의 1을 지급해야 합니다. 전부 용선자가 발항 전에 운임의 반액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지한 때에도 부수비용이나 채당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왕복 항해에서 운임의 3분의 1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위의 부수비용이나 채당금 이외에도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공동훼손 또는 해난 구조로 인하여 부담할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전부 용선자는 선적비용과 양육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다음은 일부 용선 계약의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부 용선자 또는 송화인은 다른 용선자와 송화인 전원과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부 용선자의 경우와 같이 단일 항해의 경우에는 운임의 3분의 1을 지급하고 발항 전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왕복 항해의 경우에는 운임의 3분의 1을 지급하고 회항 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용선자가 선적 기간 내에 선적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송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것으로 봅니다. 송화인은 선박 소유자가 선화증권을 발행한 경우 이 선화증권을 선의로 취득한 제3자를 의미합니다. 다른 용선자와 송화인 전원과 공동으로 하는 경우가 아니면 발항 전에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라도 운임의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전부 용선 계약의 경우와 같이 선박 소유자가 자유롭게 선박을 이용할 수 없는 점에서 운임의 전액을 지급하도록 한 것입니다. 발항 전에 운임의 전액을 지급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일부 용선자 또는 송화인이 운송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적한 경우에는 다른 용선자와 송화인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못합니다. 선적한 운송물을 양육함으로 인하여 초과 정박을 요하거나 또는 환적으로 인하여 다른 운송물에 위험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운임의 전액 및 선적비용과 양육비용을 지급하는 동시에 다른 용선자와 송화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일부 용선자나 송화인이 다른 용선자나 송화인 전원과 공동으로 운송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전부 용선계약의 경우와 같습니다. 단일 항해의 경우에는 위의 운임 이외에도 부수비용이나 채당금도 지급하여야 하고 왕복 항해의 경우에는 위의 운임 및 부수비용이나 채당금 이외에도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공동훼손 또는 해난 구조로 인하여 부담할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운송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적한 때에는 그 선적비용과 양육비용은 용선자나 송화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다음 발항 후의 임의해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지의 요건은 발항 전의 해지의 경우와 같으나 이를 위한 법정 위약금으로는 언제나 운임의 전액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발항 후에 용선자나 송화인이 용선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 등에게 주는 불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발항 전의 해제나 해지보다 그 효력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발항 후에는 용선자나 송화인은 운임의 전액 이외에 채당금, 채선료와 공동훼손 또는 해난 구조의 부담액을 지급하고 그 양육하기 위하여 생긴 손해를 배상하거나 이에 대한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해야 합니다. 양육하기 위하여 생긴 손해란 양육비용 외에 양육을 위한 회항비용, 정박비용,
그 밖에 양육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모든 손해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불가항력으로 인한 임의해제 또는 해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발항전의 해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발항전의 항해 또는 운송이 법령에 위반하게 되거나 그 밖에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운송계약의 목적을 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운송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용선자는 공적 운임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발항 후에 그렇게 된 때는 용선자는 비례 운임을 지급해야 하고요.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라 하면 항해금지, 항해봉쇄, 운송물의 금수조치 등을 들 수 있고 불가항력이라면 천재지변이나 전쟁 등을 의미합니다. 불가항력 등의 사유가 운송물의 일부에 대하여 생긴 때에는 용선자는 선박 소유자의 책임을 가중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운송물을 선적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용선자는 지체 없이 운송물을 양육 또는 선적하여야 하고 이를 게을리한 때에는 운임의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 발항 후 운송 중에 항해 또는 운송이 법령에 위반하거나 그 밖에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운송계약의 목적을 달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각 당사자는 운송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용선자는 운송의 비율에 따른 운임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음은 법정 원인에 의한 당연 종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발항 전이든 발항 후이든 불문하고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당연히 종료하게 됩니다. 1. 선박이 침몰 또는 멸실한 때. 2. 선박이 수선할 수 없게 된 때. 3. 선박이 포획된 때. 4. 운송물이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된 때. 이때 1 내지 3의 사유가 항해 도중에 생긴 때는 용선자는 운송의 비율에 따라 현존하는 운송물의 가액의 한도에서 운임을 지급하게 되고요. 4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는 용선자는 운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이상으로 제10-1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